박진우는 낡은 서류 가방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방금 전 은행에서 마지막 남은 부모님의 유산인 작은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아 대출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아내 최유라의 눈물 어린 부탁 때문이었다. 그녀의 남동생 사업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고 애원하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그녀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던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얼굴에서 싹 지워졌다. 그의 아내 최유라가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다정하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의 손이 유라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유라는 수줍은 듯 웃고 있었다.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유라야, 이 사람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유라는 그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대신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아, 박진우 씨, 여긴 어떻게 왔어요? 보다시피 저 친구랑 식사 중인데 볼 일 없으면 좀 비켜줄래요? 그녀의 말투는 싸늘했고 호칭은 여보가 아닌 박진우 씨였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옷차림과 손에 든 낡은 가방을 보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유라 남편? 듣던 대로 정말 볼품없네. 남자의 이름은 김민혁 중견건설사 사장의 아들이었다. 당신 뭐야, 내 아내한테서 손 떼지 못해. 진우가 소리치며 김민혁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김민혁은 가소롭다는 듯 그의 손을 가볍게 쳐냈다. 최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진우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미쳤어? 어디서 감히 민혁 씨한테 손을 대? 이 모든 게 누굴 위한 건지 알아? 능력도 없으면서 빌부터 사는 주제에. 그녀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진우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지난 3년간 처갓집의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들을 뒷바라지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경멸뿐이었다. 유라야,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우는 비참하게 매달렸다. 그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애원은 김민혁의 비웃음만 살 뿐이었다. 꺼져, 이 멍청한 자식아. 유라는 이제 내 여자야. 넌 그냥 유라가 돈 필요할 때 쓰는 현금 인출기였을 뿐이라고. 김민혁은 진우의 멱살을 잡고 레스토랑 밖으로 끌고 나갔다. 진우는 힘없이 끌려가며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유라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다. 레스토랑 밖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김민혁은 진우를 길바닥에 내팽개치고는 그의 배를 걷어찼다. 내 주제를 알아야지. 벌레 같은 놈. 다시는 유라 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마지막으로 진우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진우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더 컸다. 그는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걸었다. 그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랑은 거짓이었고 헌신은 이용당했을 뿐이었다. 그는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다. 후회와 분노,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 그의 눈앞으로 거대한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귓가를 찢었지만 그의 발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쿵하는 굉음과 함께 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으윽, 박진우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익숙한 천장이 보였다.
곰팡이가 핀 벽지와 낡은 형광등. 이곳은 그가 결혼 전 살던 보증금 500만 원짜리 옥탑방이었다.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 트럭에 치였을 텐데. 그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본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달력의 날짜는 5년 전 그가 최유라를 처음 만나기 바로 전날을 가리키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뺨을 세게 때려 보았다. 얼얼한 통증이 느껴졌다. 꿈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살아난 것이다. 가장 끔찍했던 인생을 시작하기 직전의 과거로. 바로 그때 그의 머리를 쪼개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다시 한번 몰려왔다. 그의 눈앞에 생전 처음 보는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허름한 초가집, 약초를 다듬는 손길, 왕의 맥을 짚는 긴장된 순간들. 한 사람의 일생이 통째로 그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조선시대의 전설적인 의원 허준이었다. 그의 의술, 지식, 그리고 병자를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모든 것이 박진우의 영혼에 각인되었다. 고통이 사라졌을 때 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20대의 젊은 그가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예전에 유약하고 순진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고요한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대한 의학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손끝에서는 침을 놓는 감각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무능력한 박진우가 아니었다. 신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다. 복수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최유라, 김민혁, 그리고 자신을 짓밟았던 모든 사람들. 이번 생에서는 절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빚을 갚아줄 것이며 자신을 무시했던 자들 위해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이다. 전설적인 신의의 기억을 품은 채 박진우의 두 번째 인생이 그렇게 막을 올렸다. 새로운 삶에 대한 결의를 다진 박진우는 옥탑방을 나섰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었다.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가졌더라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우선 자신의 의술을 증명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미래를 계획할 생각이었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무작정 강남의 번화가로 향했다.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그는 이 근처에 큰 한의원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가 발걸음을 옮기던 중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 섰고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몰려들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황급히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 젊은 여성이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고 진주처럼 하얗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아가씨. 비서와 경호원들이 절규했지만 여성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눈은 초점을 잃고 흐려졌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마침 근처 병원의 의사 한 명이 달려왔지만 여성의 상태를 살핀 그의 표정도 심각하게 굳어졌다. 이럴 수가. 혈압과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박진우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한눈에 여성의 병증을 꿰뚫어 보았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는
진단할 수 없는 희귀병이었다. 그의 머릿속 허준의 기억은 이 병을 음양기열 불균형으로 인한 심골증이라고 명명하고 있었다. 기의 흐름이 역류하여 심장을 압박하고 이대로 두면 10분 안에 심장이 멎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다. 진우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의원으로서 눈앞의 환자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인파를 해치고 여성에게 다가갔다. 모두 비키시오. 이대로 두면 이분은 죽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경호원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당신 뭐야? 함부로 접근하지 마. 남루한 옷차림의 진우를 본 경호원들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진우는 그들을 무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의 얼굴을 살폈다. 3분 안에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신선이 와도 살릴 수 없습니다. 목숨을 살리고 싶다면 나를 믿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구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자신감이었다. 의식을 잃어가던 여성, 대양그룹의 외동딸 윤서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깊고 고요한 눈빛의 한 남자였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호원들이 망설이는 사이 진우는 재빨리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가지고 있던 낡은 볼펜 끝으로 그녀의 손바닥과 가슴 중앙의 혈자리를 강하게 누르기 시작했다. 침이 없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응급 처치였다. 그의 손가락이 몇 개의 혈자리를 더 스쳐 지나가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경련을 일으키던 윤서아의 몸이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녀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다. 막혔던 숨이 트이고 불규칙하게 뛰던 심장 박동이 안정을 되찾았다. 주변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의사 역시 경악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몇 분 전만 해도 죽어가던 환자가 저 허름한 청년의 손길 몇 번에 되살아난 것이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윤서아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그녀는 구급차에 실려가기 직전 비서에게 힘겹게 말했다. 저 사람 꼭 찾아. 며칠 후 박진우는 자신의 옥탑방으로 찾아온 검은 양복의 남자들을 따라 나섰다. 그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닌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대양그룹의 본사 건물이었다. 최고층 회장실에서 그는 며칠 전보다 한결 좋아진 모습에 윤서아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특유의 고고하고 강인한 분위기는 숨길 수 없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진우 씨 맞으시죠?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윤서아입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아니었다면 전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진우는 담담하게 그녀의 인사를 받았다. 의원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윤서아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병원에서는 모든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의사들도 알고 있죠. 제 병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잠복해 있을 뿐이라는 걸요. 그녀는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진우 씨, 당신만이 제 병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저를 고칠 수 있겠죠.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를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목숨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가씨의 병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윤서아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잠시 무언가를 결심한 듯 숨을 고르고는 폭탄 같은 제안을 던졌다. 박진우 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진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그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윤서아는 그의 표정을 읽고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건 거래입니다. 저는 지금 제 건강 문제와는 별개로 집안에서 강요하는 정략 결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씨는 제 목숨을 구해준 유일한 의사이지만 세상은 당신의 실력을 믿어주지 않겠죠. 그녀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여자였다. 저와 결혼해 주신다면 당신은 제 주치의로서 제 곁에서 저를 치료해 주시고 저는 당신의 배경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대양그룹의 사위라는 이름은 당신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줄 겁니다. 이것은 은혜를 갚는 방식이자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완벽한 비즈니스였다.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을 통해 자신의 자유와 목숨을 지키고 그는 그녀와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복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최유라와 김민혁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에게 가장 큰 복수는 자신이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것이었다. 윤서아의 제안은 그 길을 열어줄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 좋습니다. 진우는 눈을 뜨며 대답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었다. 낭 3. 박진우와 윤서아의 결혼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화려한 결혼식이나 하객들의 축복은 없었다. 대양그룹 법무팀이 준비한 서류 위에서 두 사람은 변호사의 입회하에 혼인계약서에 서명을 했을 뿐이었다. 계약의 내용은 명확했다. 박진우는 윤서아의 법적인 남편이자 주치의로서 그녀의 건강을 책임지며 윤서아는 그에게 대양그룹의 사위라는 지위와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그렇게 박진우는 하루아침에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성채와도 같은 윤서아의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가 살던 곰팡내 나는 옥탑방과는 모든 것이 차원이 달랐다. 대리석이 깔린 넓은 현관, 수십 명의 사용인들, 박물관처럼 고가의 예술품들이 전시된 복도. 하지만 이 화려함 속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짐이라고는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자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냈고 다른 사용인들 역시 뒤에서 수군거렸다. 박진우는 그들의 시선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전생에서 이보다 더한 멸시를 겪어보았다. 그의 영혼은 이제 웬만한 모욕에는 흠집조차 나지 않는 강철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그를 위한 환영 만찬이 열렸다. 하지만 그 자리는 환영이 아닌 신문에 가까웠다. 거대한 식탁에는 대양그룹의 총수인 윤서아의 할아버지 윤 회장을 비롯한 윤 씨 일가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상석에 앉은 윤 회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말없이 진우를 관찰하고 있었고 다른 친척들은 호기심과 적개심이 뒤섞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분위기를 주도한 것은 윤서아의 사촌 오빠인 윤태민이었다. 그는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인물로 갑자기 나타나 서아의 남편이 된 진우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비꼬는 투로 입을 열었다. 이야, 이분이 바로 우리 사촌 동생의 목숨을 구했다는 그 명이시구만. 그런데 행색을 보니 병원 의사는 아닌 것 같고 대체 어디서 뭘 하던 분이신지 궁금하네요. 그의 말에 식탁의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로 쏠렸다. 모두가 그가 어떤 변명을 하며 진땀을 흘릴지 기대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진우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먹던 스테이크를 마저 조용히 썰었다. 그리고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나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의원입니다.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곧 다시 환자를 돌볼 생각입니다. 그의 대답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그 태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 오히려 오만하게 보일 정도였다. 윤태민은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의원? 요즘 세상에 누가 의원이라고 부릅니까? 어느 대학, 어느 병원 출신이시죠? 면허증은 있고? 그는 진우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여 이 자리에서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친척들 사이에서 비웃음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윤서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며 그를 제지하려던 순간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출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면허증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는 조용히 윤태민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오히려 윤태민을 압도하는 듯한 기운을 풍겼다. 윤태민 상무님이야말로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식사로 간에 무리가 많이 가신 듯한데 건강부터 챙기시는 게 어떻습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의 말은 의학적 소견이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무례한 지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다. 윤태민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 이 자식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그가 언성을 높이자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윤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태민아, 그만하거라.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었다. 식탁은 순간 조용해졌다. 윤 회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진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자네, 내 손녀의 병을 정말 고칠 수 있는 겐가? 그의 질문에는 의심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진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어르신.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완쾌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윤 회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다. 그날 밤 진우는 저택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손님용 침실을 배정받았다. 방은 그의 옥탑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넓고 화려했지만 그는 조금도 마음이 들뜨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정원을 내려다보며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집안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자신의 입지를 굳혀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의술을 세상에 증명해 보여야 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윤서아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잠옷 위에 얇은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오늘 미안했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원래 좀 무례해요.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부부였지만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내 남편이자. 주치의 선생님, 윤서아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마주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통해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고독을 느낄 수 있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잡아먹히는 양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호랑이를 길들이는 사냥꾼이었다. 몇 주 후 대양그룹이 주최하는 VVIP 자선 파티가 열렸다. 이 자리는 윤서아의 건강이 호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동시에 박진우를 그녀의 남편으로서 사교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무대였다. 진우는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한 최고급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낡고 해진 옷만 입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훤칠한 키와 다부진 체격은
값비싼 옷의 후광을 받아 더욱 빛났고 무엇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눈빛은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풍겼다. 파티장에 윤서아와 함께 박진우가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남자가 소문으로만 듣던 윤서아의 남편이군. 어느 집안 자제인데 저런 행운을 잡았지? 듣기로는 아무 근본도 없는 고아 출신이라던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노골적인 무시가 뒤섞여 있었다. 박진우는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다. 그는 허준으로서 왕 앞에서 진맥을 할 때도 조금도 떨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이깟 사교계의 가식적인 시선쯤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향한 경멸의 시선들을 즐기고 있는 듯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윤서아의 곁을 지켰다. 그의 그런 당당한 태도는 사람들을 더욱 의아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진우의 시야에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쳐야만 할 두 사람이 들어왔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김민혁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자신이 파티의 주인공인 양 거들먹거리고 있는 최유라였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인맥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들의 시선이 진우와 마주쳤다. 최유라와 김민혁의 얼굴에 떠올랐던 미소가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 발밑에서 벌레처럼 기던 박진우가 감히 이런 자리에, 그것도 대양그룹의 후계자인 윤서아의 파트너로 서 있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그들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들은 망신을 주기 위해 작정한 듯 곧장 진우와 서아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박진우 씨 아니세요? 최유라가 최대한 교양 있는 척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걸었다.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이런 데서 다 보네. 용케 새물주라도 잡았나 봐. 옆에 계신 분이 새로운 스폰서인가?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민혁 역시 거들었다. 내가 뭐라고 했어? 기생충 같은 놈이라고. 설마 이런 식으로 재벌가에 빌붙을 줄은 몰랐는데 제주도 좋네. 주변 하객들이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두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윤서아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하지만 진우는 예상과 달리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최유라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이군, 최유라 씨. 스폰서라니, 그건 오히려 당신 전문 분야 아닌가? 사람을 통장 잔고로만 평가하던 버릇은 여전한 것 같네. 옆에 계신 분이 새로운 투자처인가 보지? 그의 침착하고 날카로운 반격에 최유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진우는 이어서 김민혁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마치 환자를 진찰하는 의원처럼 냉정했다. 김민혁 씨, 안색이 붉고 목소리에 열이 많으시군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그러다 젊은 나이에 혈압으로 쓰러지실 수 있습니다. 화는 몸을 망치는 독이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다. 허준의 눈으로 본 김민혁의 건강 상태는 실제로 심각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김민혁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상대의 격을 떨어뜨리는 고차원적인 모욕으로 들렸다. 김민혁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이 미친놈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그가 주먹을 치켜들며 달려들려던 순간 윤서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막아섰다. 지금 누구에게 손을 대려는 거죠, 김민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좌중을 압도했다. 이분은 제 남편이자 대양그룹의 가족입니다. 제 남편에게 가하는 모욕은 곧 저와 대양그룹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파티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김민혁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사는 대양그룹 앞에서는 그저 작은 하청업체에 불과했다. 최유라와 김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상황이 자신들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비웃음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박진우를 망신 주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사교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샴페인 잔을 들어 가볍게 입을 축일 뿐이었다. 전생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승리였다. 윤서아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요? 진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덕분에요.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잠시 마주쳤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느새 단순한 거래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G5 자선 파티가 끝난 후 박진우의 이름은 사교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정체에 대해 온갖 추측을 내놓았지만 대양그룹의 철저한 함구령 속에 그에 대한 정보는 베일에 쌓여 있었다. 윤씨 일가 내부에서도 그를 대하는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윤태민을 비롯한 일부는 여전히 그를 적대시했지만 대부분은 대양그룹의 총수인 윤 회장의 눈치를 보며 섣불리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 윤 회장은 그날 이후 박진우라는 인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파티장에서 진우가 윤태민에게 던졌던 건강에 대한 경고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의원의 눈빛이었다. 그는 비서를 시켜 진우의 과거를 은밀히 조사하게 했지만 고아원에서 자라 평범하게 살았다는 기록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박진우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인 남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대양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윤 회장이 집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그는 즉시 대양그룹이 운영하는 국내 최고의 병원인 대양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 진단 결과는 급성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동시에 온 최악의 상황이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모두 모여 긴급 수술을 진행했지만 그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원인을 알 수 없는 합병증까지 겹치며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 병원 VIP 병동은 윤씨 일가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침통한 표정이었지만 그 속내는 저마다 달랐다. 특히 윤태민은 슬픔을 연기하면서도 은근히 회장 이후의 권력 구도를 계산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의사 선생님, 할아버지께서는 가망이 없으신 겁니까? 그의 질문에는 걱정보다 확인하려는 의도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주치의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회장님의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친척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윤태민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룹의 비상 경영 체제를 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기회에 그룹의 실권을 장악할 속셈이었다. 그 혼란 속에서 윤서아만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할아버지를 이대로 떠나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박진우. 현대의학이 포기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남자. 어쩌면 그라면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자 그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병실을 뛰쳐나갔다.
윤서아는 저택에 있던 박진우를 데리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진우와 함께 병실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윤태민이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윤서아, 너 미쳤어? 지금 이 상황에 저런 사기꾼을 어디라고 데려와? 할아버지를 2번 죽일 셈이냐? 다른 친척들과 의사들 역시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모두 비켜요. 윤서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분은 내 목숨을 구해준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저 손 놓고 지켜보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아무도 더 이상 그녀를 막지 못했다. 진우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조용히 윤 회장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는 윤 회장의 손목에 손가지락을 대고 조용히 맥을 짚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허준의 기억 속 지식이 빠르게 현재의 상황을 분석했다. 뇌와 심장의 혈관이 막힌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기의 흐름이 뒤엉켜 오장육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폐맥증. 이것은 MRI나 CT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오직 신의의 경지에 이른 자만이 진단할 수 있는 병이었다. 침통을 가져다 주시오. 진우의 나지막한 말에 의사들이 반발했다. 위험합니다. 환자분은 지금 작은 충격에도. 진우는 그들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대로 두면 1시간 안에 돌아가십니다. 선택은 당신들이 하시오. 그의 서늘한 눈빛에 눌려 결국 한 간호사가 침통을 가져왔다. 진우는 가느다란 은침 하나를 뽑아들었다. 그의 손놀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드럽고 정확했다. 그는 윤 회장의 머리와 가슴, 그리고 손발의 혈자리에 차례로 침을 놓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아름다운 군무를 보는 듯 유려했다. 침이 하나씩 놓일 때마다 윤 회장의 생체 신호를 보여주는 모니터의 수치가 기적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불규칙하던 심장 박동 그래프가 안정을 되찾았고 떨어지던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의료진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마지막 침이 윤 회장의 인당혈에 놓이는 순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윤 회장의 희미한 신음소리에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서아와 그 옆에 서 있는 진우를 발견했다. 그의 눈빛에 고마움과 놀라움이 교차했다. 그 후 윤 회장의 건강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다. 병원의 정밀 검사 결과 막혔던 혈관이 기적적으로 뚫려 있었고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며칠 후 병실에서 윤 회장은 진우를 따로 불렀다. 그는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네가 내 목숨과 우리 대양을 구했네. 자네는 이제 내 손녀 사위를 넘어 내 아들과도 같네. 앞으로 누가 자네를 무시하는 것은 이 늙은이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알게 될 걸세. 그의 말은 박진우가 비로소 대양그룹의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최종 판결과도 같았다. 윤 회장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은 후 박진우의 위상은 윤 씨 가문 내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근본 없는 외부인이 아니었다. 그룹의 총수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그는 이제 박 선생이라 불리며 존경과 경애의 대상이 되었다. 윤 회장은 저택의 별채 전체를 그를 위한 개인 진료실로 내주었고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그에게 일임했다. 박진우의 말 한마디는 이제 윤 회장의 결정만큼이나 무게감을 가졌다. 그의 곁을 지키는 윤서아의 마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며 그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그녀는 이제 그를 단순한 남편이나 주치의 이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이제 사교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파워 커플의 모습으로 비치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 박진우의 성공은 누군가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위협이었다. 윤태민은 자신의 눈앞에서 후계자 자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신임을 독차지한 박진우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야만 했다.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박진우에게 똑같이 원한을 품고 있는 자들을 떠올렸다. 윤태민은 비밀리에 김민혁과 최유라에게 접촉했다. 한때 사교계에서 잘 나가던 두 사람은 자선 파티에서 망신을 당한 이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해 있었다. 특히 김민혁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는 대양그룹의 눈밖에 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그들은 박진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서울의 한 고급 룸살롱, 세 사람은 그렇게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윤태민은 그들의 복수심과 탐욕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두 분, 박진우 그 자식 때문에 요즘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와인을 따르며 은밀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의 적은 같습니다. 힘을 합치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김민혁에게는 대양그룹의 대형 프로젝트를, 최유라에게는 거액의 현금과 사교계 복귀를 약속했다. 악마의 거래는 순식간에 성립되었다. 그들은 박진우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윤태민이 말했다. 그놈의 의술 실력 자체를 공격하는 건 힘들어.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증거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의 인성과 도덕성을 공격해야 해. 그를 희대의 사기꾼이자 파렴치한으로 만드는 거지. 그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첫째, 박진우의 의술에 희생당한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말기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남자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박진우가 치료를 빌미로 접근해 거액의 치료비를 뜯어냈고 그의 잘못된 치료 때문에 병세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했다. 둘째,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였다. 그들은 돈에 굶주린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와 접촉했다. 그리고 최유라를 박진우의 과거를 잘 아는 익명의 제보자로 내세웠다. 최유라는 기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진우가 과거에도 돈 많은 여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기를 치고 다녔던 상습범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녀의 증언은 기사를 더욱 자극적이고 신빙성 있게 만들어줄 터였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의 전문가를 내세워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것이었다. 그들은 과거 의료사고로 면허가 정지될 뻔했던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부도덕한 의사 한 명을 섭외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박진우가 행하는 전통 의술이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사기 행각이라고 맹비난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면 박진우는 빠져나갈 구멍 없는 완벽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동안 박진우 역시 조용히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는 윤 회장의 소개로 정재계의 거물 몇몇을 비밀리에 치료해주며 자신만의 인맥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의 신의와 같은 의술은 상류층 사이에 조용한 소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윤태민의 주변을 맴도는 불온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전생의 경험은 그에게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을 남겨주었다. 며칠 후 마침내 적들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대양그룹 사위, 알고 보니 무면허 돌팔이 의사?
말기 암 환자 상대로 사기 행각이라는 제목의 자극적인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에는 시한부 환자의 가족이 눈물로 호소하는 인터뷰와 박진우의 과거를 폭로하는 익명의 제보, 그리고 그의 의술을 비난하는 전문가의 소견까지 완벽하게 담겨 있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대중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재벌가와 얽힌 자극적인 스캔들에 열광했다. 박진우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그를 향한 비난과 악플이 본물처럼 쏟아졌다. 윤서아는 분노하며 당장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 했다. 하지만 정작 스캔들의 중심에 선 박진우의 표정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그는 자신의 진료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군. 언론이 만들어낸 스캔들은 거대한 태풍처럼 대양그룹을 덮쳤다.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실추되었다. 윤 씨 일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지만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윤태민은 회의 석상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근본 없는 자를 집안에 들인 결과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 기회를 틈타 그룹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윤서아와 박진우를 동시에 고립시키려 했다. 윤서아는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그룹의 최고 변호인단을 소집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박진우는 오히려 그녀를 만류했다. 서아 씨, 지금 법적 대응을 하는 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격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처럼 차분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싸움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론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해야 하죠. 불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큰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들이 던진 진흙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흙을 던진 그들의 손 자체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이미 적들의 수를 모두 잃고 그에 대한 반격의 포석을 깔아두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행보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변호사가 아닌 자신의 진료실에서 조용히 약재를 다렸다. 그리고는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말기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환자의 허름한 집을 홀로 찾아갔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환자의 가족들은 사색이 되어 그를 막아섰다.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와, 당장 꺼져요. 그들은 윤태민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탄로날까봐 두려워하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진우는 그들의 저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다려온 탕약을 내밀었다. 이것은 치료약이 아닙니다. 환자분의 고통을 잠시나마 덜어줄 약입니다. 저는 돈을 받으러 온 것도 책임을 물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의원으로서 고통받는 환자를 외면할 수 없어 왔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짖음이나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환자를 향한 순수한 연민만이 느껴졌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환자의 아내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윤태민 측에서 거액의 돈을 주며 거짓 인터뷰를 하도록 종용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의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악마의 거래에 응했다는 것을. 진우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환자의 상태를 다시 진찰하고 고통을 줄여줄 새로운 처방을 내려주었다. 같은 시각 진우가 은밀히 고용한 IT 보안 전문가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해당 기사를 처음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의 서버를 해킹하여 기자와 윤태민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통화 기록, 그리고 돈이 오고 간 계좌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다. 또한 그 기자가 과거에도 돈을 받고 수많은 허위 기사를 작성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들도 찾아냈다. 진우의 다음 목표는 김민혁이었다. 그는 윤 회장의 비서실을 통해 김민혁의 회사가 최근 추진 중인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사용될 철강제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민혁의 회사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저급 중국산 철강제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받기로 한 것이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범죄였다. 진우는 자신이 치료해 주었던 한 정계 거물에게 조용히 이 정보를 흘렸다. 정보는 즉시 언론 감독기관과 검찰에 전달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반격의 날이 밝았다. 박진우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모든 언론의 관심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윤태민과 김민혁은 그가 궁지에 몰려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회견을 비웃음 속에서 지켜보았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선 박진우의 모습은 그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먼저 말기 암 환자의 아내가 직접 촬영한 양심 고백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눈물로 모든 진실을 밝혔고 박진우에게 용서를 구했다. 회견장은 순간 술렁였다. 이어서 그는 언론사 기자가 윤태민 측과 공모했다는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김민혁 회사의 불량 철강제 납품 비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폭로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적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해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린 것이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다. 박진우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사기꾼에서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투사로 이미지가 바뀌었다. 반면 윤태민과 김민혁, 최유라는 비난의 화살을 고스란히 맞게 되었다. 윤태민은 그룹 내에서 입지가 완전히 흔들렸고 김민혁의 회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완벽한 역전극이었다. 그는 적들이 파놓은 함정 위에서 가장 화려하게 춤을 춘 것이다. 박진우의 기자회견은 역대급 반전극으로 기록되며 세상을 뒤흔들었다. 대중의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어 이제는 그를 음해하려 했던 윤태민과 김민혁, 최유라를 향한 비난이 빗발쳤다. 대양그룹은 즉시 윤태민을 모든 직위에서 해제하고 그룹 내부 감사를 진행했으며 김민혁의 회사는 결국 부도를 맞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최유라는 사기 공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표면적으로 모든 싸움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박진우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영웅이 되었고 그의 적들은 모두 몰락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잠시 돌보았던 말기암 환자의 병세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병은 분명 말기암이 맞았지만 그의 맥 속에는 암의 탁한 기운 외에 아주 미세하고 기이한 독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허준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아주 희귀한 식물에서 추출하는 만성 신경독의 흔적이었다. 그 독은 즉효성은 없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인체의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기혈의 흐름을 막아 기존에 앓고 있던 병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무서운 독이었다. 마치 꺼져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왜 그 환자의 몸에서 그런 독이 나온 것일까? 그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침내 윤서아의 병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녀의 병 역시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증상들의 연속이었다. 진우는 그동안 그녀의 병이 선천적인 희귀병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만약 그녀의 병 역시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 끔찍한 가설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아직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만의 비밀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윤서아의 몸 상태를 근본부터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치료를 핑계로 매일 그녀의 맥을 짚으며 기의 흐름을 세밀하게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을 얻었다. 그녀의 몸속에도 그 말기암 환자에게서 발견했던 것과 동일한 종류의 독소가 흐르고 있었다. 다만 환자처럼 한꺼번에 주입된 것이 아니라 아주 소량씩 십수년에 걸쳐 꾸준히 축적되어 온 것이었다. 누가 어떻게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 범인은 분명 윤서아의 주변에 있으며 그녀가 매일같이 섭취하는 무언가를 통해 독을 주입했을 것이다. 진우는 저택의 모든 사용인들을 은밀히 관찰하고 그녀의 식단과 생활 습관을 낱낱이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바로 그녀가 건강을 위해 10년 넘게 매일 마셔온 한방차였다. 그 한방차는 윤서아의 숙모이자 윤태민의 어머니가 직접 유명 한의원에서 지어다 준 것이었다. 그녀는 조카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는 자애로운 숙모인 척 행세하며 수년간 윤서아의 신뢰를 얻어왔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녀의 과장된 친절 뒤에 숨겨진 교활함이 보였다. 그는 그 한방차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몰래 차십회 일부를 채취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차십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차십을 담아두는 고급스러운 도자기, 차통, 그 내부 표면에 독성 물질이 얇게 발라져 있었다. 차십을 통해 보관하는 동안 독성 물질이 아주 조금씩 차십에 스며들도록 만든 교묘한 수법이었다. 매일 차를 마시는 동안 윤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독을 마시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윤태민과 그의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의 배우였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대양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유일한 후계자인 윤서아를 병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병으로 죽은 것처럼 위장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의 탐욕은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적인 범죄로 이어졌다. 진우는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차통에 독을 바른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는 윤태민의 어머니가 그 차통을 구매했다는 인사동의 한 골동품점을 찾아냈다. 그리고 끈질긴 탐문 끝에 차통에 특수 처리를 해준 도예가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도예가는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진우의 끈질긴 설득과 회유 끝에 윤태민의 어머니가 거액의 돈을 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차통 내부에 발라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그날 밤, 박진우는 윤 회장과 윤서아를 자신의 진료실로 불렀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자신이 밝혀낸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윤서아의 병이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숙모와 사촌 오빠에 의해 저질러진 장기적인 독살 시도의 결과였다는 것을.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윤서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윤 회장의 얼굴은 무섭게 굳어졌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손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늙은 회장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 그는 배신감과 분노에 온몸을 떨었다. 윤서아는 자신이 믿고 따랐던 숙모의 자애로운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의 모습을 떠올리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이제 싸움은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을 심판대에 세워야 하는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대양그룹은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소집의 명분은 최근 그룹을 둘러싼 여러 스캔들에 대한 경영진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였다. 아직 자신의 가장 큰 범죄가 탄로난 줄 모르는 윤태민은 이것이 자신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주주들을 규합하여 이번 주주총회에서 윤서아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임만을 상정하고 그녀를 끌어내릴 계획이었다. 주주총회 당일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대양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자리인 만큼 국내외의 모든 주요 주주들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먼저 단상에 오른 것은 윤태민이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최근의 사태로 그룹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모든 것이 미숙한 경영자 윤서아와 정체불명의 사기꾼 박진우 때문이라고 교묘하게 몰아갔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더 이상 대양그룹이 근본도 없는 자에게 휘둘리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룹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그와 결탁한 일부 주주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차 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가 윤서아의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하려던 순간이었다. 회의장의 모든 스크린이 갑자기 켜지면서 조용한 음악과 함께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의 주인공은 윤서아의 숙모이자 윤태민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충격적인 고백이 흘러나왔다. 그래, 내가 그랬어. 그 멍청한 계집애가 그룹을 물려받는 꼴은 볼 수 없었으니까. 영상은 박진우가 비밀리에 설치한 몰래카메라에 찍힌 것이었다. 그는 윤태민의 어머니를 찾아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압박했고 궁지에 몰린 그녀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고 말았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10수년에 걸쳐 윤서아를 독살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아들 윤태민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털어놓았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윤태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어서 단상에 오른 박진우는 도예가의 증언과 독극물 구매 내역, 그리고 국내 최고 권위의 독성학 연구소에서 발행한 성분 분석 보고서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을 때 회의장은 침묵을 넘어 경악과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자신들이 괴물의 가머니설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 같은 놈, 당장 저놈을 끌어내. 고함과 욕설이 윤태민에게 쏟아졌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지지자들조차 그를 벌레 보듯 피하며 자리를 옮겼다. 그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윤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깊은 슬픔과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늙은이의 죄가 큽니다. 제 자식과 손주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그룹과 주주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는 모든 주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저는 대양그룹의 회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는 단상 아래의 윤태민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윤태민, 너는 더 이상 내 손주도 대양그룹의 일원도 아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은 박진우와 윤 회장이 미리 계획해둔 시나리오였다. 윤태민은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퇴로는 막혀 있었다. 경찰들은 그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는 발버둥치며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그의 어머니 역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회의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몰락한 황태자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남김없이 담아냈다. 사건에 연루되었던 최유라와 김민혁 역시 범인 은닉 및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윤서아는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의 곁에는 박진우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병약한 상속녀가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왕좌를 되찾은 강인한 여왕이었다. 주주들은 그녀를 향해 아낌없는 기립박수를 보냈다. 마지막 판결은 그렇게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내려졌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가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사건들로 떠들썩했지만 대양그룹을 둘러쌌던 거대한 스캔들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윤태민과 그의 어머니는 살인 미수 및 여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대양그룹은 윤서아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인 윤 회장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과감한 혁신과 투명한 경영으로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병약한 상속녀의 그늘 대신 자신감 넘치고 현명한 젊은 경영인의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리더로 우뚝 섰다. 박진우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양그룹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작은 한의원을 열었다. 활인서, 호렌슈라는 이름의 소박한 한의원이었다. 그는 허준의 정신을 이어받아 돈 없고 병든 서민들을 치료하는 데에 자신의 의술을 사용했다. 그의 신의와 같은 의술에 대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 그의 한의원은 언제나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전생의 원수들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몰락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는 가끔 신문 사회면에서 짧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최유라의 소식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는 증오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 사람을 살리는 의원으로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주말이면 대양그룹의 윤서아 회장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수수한 옷차림으로 활인서를 찾았다. 그녀는 재벌 총수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평범한 아내로서 남편의 일을 돕고 환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 그녀에게 가장 큰 행복은 경영 성과 보고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침술에 병이 나아 환하게 웃는 환자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다. 어느 늦은 밤 진료를 마친 진우와 서아는 한의원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짜 부부의 연으로 이어져 있었다. 진우는 품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서아에게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그가 직접 깎아 만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나무 반지가 들어 있었다. 서아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우리에겐 제대로 된 시작이 없었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와 진짜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청혼에는 화려한 보석이나 거창한 약속은 없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서아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끼워주는 나무 반지를 받았다. 두 사람의 진짜 결혼식은 얼마 후 활인서의 작은 앞마당에서 열렸다. 하객은 윤 회장과 몇몇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진우가 치료해준 환자들이 전부였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신부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진 신랑의 결혼식은 그 어떤 재벌가의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진실한 축복 속에서 치러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들의 집 테라스에서 떠오르는 새벽의 여명을 맞이했다. 도시의 어둠을 밀어내며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은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이제 정말 새로운 아침이네요. 서아의 말에 진우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그래, 당신과 함께 맞이하는 우리의 새로운 아침이야.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새벽이 찾아왔다.